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의 보살핌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유치원 원장입니다. 이미 20년 넘게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원생들이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할 때 꼭 사랑으로 돌봐주며 식견을 키우는 것이 저의 삶의 큰 보람으로 다가왔죠. 그러나 어떤 때는 어느새 남편과 소중한 아들을 모두 잃을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의 삶이란 다음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시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들을 납치한 사건은 아직도 가슴 아프게 떠오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와 충격이 잊히지 않아 꿈에서도 일어나곤 해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감정을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글로 써 내려가 보면 조금은 남아있는 감정이 해소된다고 하던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던 아이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쪽에서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되어서 사실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가끔은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상하고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부모님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또래의 이야기 되기 있잖아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투정을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다 동생 하나 주면 안 돼? 우리 유정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엄마가 어떻게 또 애들이나 유정이 외로워서 그래 내 친구들은 다 언니 오빠 동생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나만 없으니까 가끔 외롭고 섭섭해할 엄마가 우리 유정이 원하는 것 하게 줄 수 있는데 크가 일 못해줘서 미안하네. 유정아는 엄마 아빠가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감정을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부모님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는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갓난아이부터 또래의 아이들까지 모여서 힘을 모아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과거에 투정을 부렸다는 것을 미안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곳에 봉사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수학과 한글을 가르치면서 유치원 교사의 꿈이 생겼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언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해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유정의 진로 결정을 응원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통화하기가 힘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원하던 공부를 시작하니까 더 열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유정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 제 일이 정말 재밌고 책임감도 느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살면 안 될까요? 엄마, 우리 딸 자주 못 보니까 너무 아쉽다.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어디에서 제일 자리를 찾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가 있지만 신도시의 유치원생들도 많은 지역으로 홀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곳에도 작은 세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는 달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비염이 돌자가 없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아는 도련님 중 가장 성미가 팔팔한 친구에게 팩트를 제공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선생님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나이도 더 많고 경력도 더 깊은 분이라서 제가 뭘 할 수도 없었죠. 조용히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던 어느 날 유치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제 동갑이 공무원 한 명이 방문했어요.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전 구청에서 교육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용석입니다. 오늘은 시설 점검하는 날이라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그 남자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해서 흘끗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저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러죠? 아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필요해서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의심 없이 연락처를 알려줬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죽 글 썼던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다. 그날 저녁에 연락이 바로 와서 고백을 해왔어요. 유정 씨가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유정 씨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냥 친구처럼 연락하고 친해도 될까요? 라고 했다. 나는 당황했다. 나도 이런 제 감정에 당황스럽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순수한 진심이 느껴져서 웃음이 터졌다. 이후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2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며 응원해주고 든든하게 해준 그 사람이 나에게 청혼을 했다. 그때가 나의 30 나이이고 남편은 30살이었다. 그 시절로 치면 결혼적 연기가 조금 지나서 간간할 무렵이었다. 청혼을 받고 나는 바로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남편 하나만 보면 좋은 분들이 일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다. 나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오리 용석이 나오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를 알아줄 만큼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용석이가 위로한 아들을 낳으려는 모든 일을 했었다. 하지만 아가씨는 몸도 이엘이 말인 것 같다. 유치원 교사라며 직업도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곁에서 머리를 끄덕거리며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내가 오리아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남자가 말이야. 여자 치맛자락에 붙들고 그러면 안 돼요. 끝나자 나 외동딸이라며 부모님은 뭐 하시나. 유키. 부모님이 무시하는 말투를 듣고 오기가 솟으니까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서울에 건물도 소유하시고 있어요. 지금 제가 혼자 사는 아파트가 30평짜리랬죠. 그곳도 제 명의로 나누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 그럼 외동딸이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겠네요. 차라리 신혼집도 그곳에서 하면 되겠네요.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금방 팝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속이 안 좋았다고 하니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너무 말랐다고 걱정이라며 연기를 종일 씁니다. 시부모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나에게 대신 사과를 하느라 힘들었어요. 아무튼 시부모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지만 마침내 평생을 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날 처음 선보이는 남편과 100년의 계약을 맺었어요. 남편은 차이가 꽤 나는 누나들을 두고 계셨어요. 첫째 누나와는 10살 차이가 있었고 둘째와 셋째 누나는 각각 2살 차이였어요. 막내 누나와는 6살 차이가 났죠. 누나들은 결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첫째 누나는 중국으로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둘째와 셋째 누나는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남편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어서 좋은 기운을 느꼈어요.
결혼식에서 처음 보게 된 첫째 누나는 나머지 누나들과는 달랐어요. 인상부터 표독하게 보여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째서 저와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용석은 예뻤더라고요. 그리고 요리 실력도 좋아하며 식사 준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용석아, 내 아빠 아들이 꼭 나와야 한다는 걸 알지? 라는 말에 말없이 해맑게 미소 짓는 용석을 보며 저는 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경우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중국에 돌아가면 그 누나를 자주 볼 일도 없을 텐데 결혼을 해나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집을 잘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유정아, 내가 집을 잘 다뤄야 했는데 내가 있는데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야근도 하고 수당도 챙기면서 열심히 살 테니까 그러지 마. 그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너랑 결혼해 행복해. 우리 마음 변치 말고 건강하게 아이 낳고 잘 지내자 하면서 말했어요. 남편과 금슬이 좋아 보이던 그때 나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 펜션으로 오라고 연락했어요. 유정아, 너 임신했구나. 배 모양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어? 이번 주에 말해. 오랜만에 펜션에서 놀려고 했는데 너희 놓아라. 아직 배 안 불렀어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 펜션으로 오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 살고 계시고 서로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펜션에서 불러놓고 술을 마시며 함께 지냈던 것을 알게 되었죠. 놀러 간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불평을 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펜션에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하이컷,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 시부모 때문에 요즘 못 살겠어. 왜 조카가 우리 펜션을 자기 방처럼 쓰냐. 한 달에도 몇 번씩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최대한 치울 생각도 안 하고 톤이 어머가 낼 수도 있다고 그래?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집안 사이에서 정말 미안해. 엄마, 너한테 그런 소리 듣자고 하는 말은 아니야? 나도 속상해서 그냥 듣고 넘기지. 아무튼 엄마가 너랑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주말에 포자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 펜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저를 가운데 세워서 한 바퀴 돌려보면서 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즉시 혀를 찼어요. 딱 보니까 딸이 내 모습이었다 싶어서.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요. 아직 임신한 지 3달도 안 지났어요. 이미 그러였어요. 벌써 많이 커졌어요. 그건 다 미신이에요. 폐 모양을 보고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이면 어땠어요? 딸이면 집안의 소중한 자식인 것도 모르고 그러도 되나요? 사돈, 별표 새아빠 별표, 은 마음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의 기본 원칙을 찾아보기 시작해. 술 마시고 놀 기분도 아니고 여보, 그냥 가자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고 시아버지를 끄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남편은 주차권을 찾느라 늦게 차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동을 몰랐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에게 밥을 잘 챙겨가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해듣던 찰나에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은 이루 말도 안 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제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달은 삐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혹독하게 묻지 않고 몸이 괜찮냐고 한 번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임신 20주에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직접 요리해서 줬어요. 내가 제 용석이를 임신했을 때 저렇게 챙겨주는 것이 땡겼어요. 아, 내가 특별하게 챙겨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어머니 사실은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해서 제가 항상 조언을 해왔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젓갈류들은 제게 준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젓갈을 해오지 않으셨어. 내가 좋아하는 창난 전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니까 건강상 좋지는 않아. 당신은 고기만 좋아하고 편견이 너무 심하다고 조언했어. 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줄일 거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그때 좀 더 말려야 했는데 사람은 한 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임을 나중에 꼭 깨달았어요. 어쨌든 나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어.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했어? 대신 용돈을 꼭 보내라는 말도 했어? 유정이가 유치원 다시 다닐 거라고 해. 그럼 우리 손주를 내가 봐줄게. 대신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줘.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 보낼 테니.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손주를 위해 내가 돌봐줄 사람이 바로 나야. 사돈은 딸아가 키워봤는데 뭘 할 줄 알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서 저와 남편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대신 퇴근 시간에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는 함께 보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 아들을 보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펜션에 무당으로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앞질러일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손주를 예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유정아, 나 아무래도 이상해. 왜 또 변비야? 그게 아니라 나 똥 노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왜 그런지 치실인가 그런 거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설마 했더니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변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남편의 증상을 이야기했고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사기라고 했어요. 대장암이 워낙에 증상이 없고 증상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잘 먹고 변비가 있긴 했지만 라며 안타까워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네요. 젊은 남자가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돼 수술이 소용없어요.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해하다가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숙부모님께 알리기 망설이는데 남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알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 말했고 시부모님은 병원으로 와서 우리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날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에 시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나를 원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다 잘못됐어. 용서가 안 되겠다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디년 덕분이야 미안해 브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흔들며 이게 다 유정이 탓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제 자신이 모든 것의 탓으로 느껴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처음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머리카락이 빠지고 병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여위고 얼굴도 그을리고 정말 안쓰럽고 나눠서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남편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 마음과 같았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많이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항상 저의 탓만 하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점점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도 남편의 병 간호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유치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시어머니가 맡아서 돌봐주었어요. 어머니, 세웬이, 졸리옷. 자, 리찌. 그런데 지금 놀다가 참 들었어. 엄마 보고 싶다고 치말되는데 언제 오니? 용석 씨,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항암 받고 나면 힘들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이고 꼬리아트,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면 항상 우는 신용을 해요. 본인 손자 앞에서는 손자가 속상할까봐 올지도 못하면서 제 앞에서는 매번 울며 안 보기도 힘들다며 타박을 했어요. 그러나 말거나 우선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약간만 1억을 넘게 들여서 신약 의료 버슨제인 비즈데스 제이 클레드 세이더스 데스특스 즉스 캐스 데스트 추통한게 된 무데스더 어스다 데서스더즈 요학 에즈 시얼드를 크스즈 츠크브크스 저즈 HS KJ 데이치 KJ BJ 데이스 스데스 제이 캐스 제이 케이프 위리오 완료 주드묘 즈드메익 즈드 제이 CAI 테스트 엔디드 두투 인액티버티 노력했지만 남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종양이 빨리 전이되고 악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결국 마지막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많이 말했어요. 유정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를 알고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모진 시어머니 되지 말라고 아버지도 그런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랬는데 너 없으면 우리 세원이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 세훈이 키우게 하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했는데 유정아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나 펌펌 우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때는 3살이 되어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와서 남편에게 자빠라고 말하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아빠 앞에서 일어나서 놀러 가자고 했지만 우리 세연이의 아빠가 없을 때도 우리 세원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요. 아빠가 없으면 신우이가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들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밀쳐내고 나에게 와서 숨었어요. 나는 모든 신에게 남편이 기적처럼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1년 1개월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마지막 순간을 명확히 기억해요. 호흡이 헐떡일 때 갑자기 일어나 가족들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숨을 거뒀었어요. 정신을 잃을 만큼 울었어요. 남편을 돌봄하면서 자주 몰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죽은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떠나간 것을 원망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 대성으로 울었고 제 머리채를 잡아서 아울은 옹호했어요. 그녀가 나를 위로했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을 때 첫째 딸이 장례식 하루가 지난 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내 뺨을 때렸다. 어떻게 내 동생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너가 그동안 잘해주지 않았니? 만약 내가 없었다면 우리 동생은 100년 뒤에도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내가 삶을 즐기며 잘 살아가는 동안 내 동생을 방치한 너에게 안타까워. 나도 할 말이 없이 그녀의 폭언을 받았다. 몇 일째 물도 못 마셔서 결국 기절하고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병실에 있었다. 부모님이 내 곁을 지키고 계셨다. 어떻게 우리 딸을 뒤에 두고 나가 있다는 거지? 도대체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야? 장례식장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미 발인을 한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우리 세현이는 우리를 위해 뒤로 가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려는데 안 돼. 나도 빨리 가야 해. 이미 창세계로 떠난 사람을 기를 필요가 있어? 저희 모두 힘들었으면. 그치만 그것이 내 할 일이야.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 돌아가 주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기할 수는 없어. 사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링거를 맞으며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기온이 조금 생겨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들어서 저는 바로 시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도둑이 들어간 것처럼 옷가지들이 삼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포스트잇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유정아, 미안하게 됐다. 창소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있어? 너도 새 출발해라. 꼬마 온 줄 알아에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을 어디로 도망간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남긴 말처럼 제 아들 세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납치 및 유기로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가 데리고 갔다고 해서 어이없어 하는데 제 사정을 설명하던 중 한 경찰이 친권도 없는 시부모가 애를 납치해간 것은 죄가 된다며 수사하겠다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켜서 신호를 이들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했어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세현이가 내려서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그날 장지에서 큰 언니랑 가는 것 보게는 했는데 큰 아가씨, 중국에 사시는 큰 아가씨, 설마 중국에 가셨나요? 사실 용석이에 그렇게 아파서 가망 없다는 소리 듣고 흔한니가 엄마 아빠 중국에 와서 사시라고 말하기는 했거든. 하이구, 정말 이 양반 트지. 큰 아가씨, 전화번호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 미안해. 올케야, 오기,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아들 집착이 심한지. 사실 나도 힘들게 살았어. 저는 신우이에게 받은 큰 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아까 큰 아가씨 전화 받죠? 저희 세현이 지금 거기 있어요. 뭐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세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같이 계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 조카고 하나뿐인 손자인데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끊어. 그렇게 발뺌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필 강제살해범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연이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1살 어린 여동생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아무 짓거리도 없는 온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현재 그녀가 잘하려고 돌보일 사람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방치하겠나요? 당신은 무릎을 꼭 삼키고 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시련에 차갑게 무장한 얼굴로 쓸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이따위로 머리 아픈 배우자가 필요한가요? 딴 생각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뭐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세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같이 계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 조카고 하나뿐인 손자인데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끊어. 그렇게 발뺌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뛰어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왜 지금 왔어요? 나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미안해요. 아들이 말하자 나는 그냥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언제 오셨는지 큰 신이도 쳐다보면서 다시 폭언을 해대었습니다. 얘야, 너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남편 명 끊고 아들이랑 살래?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신하열이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당황했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김유정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척 하도록 하죠. 당신 밑에서 끝내겠어요. 결국
이성을 되찾고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때도 신하열이 내 아이 내놔. 우리 아들 가져갈 거야. 라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하여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지만 아이를 잃어 혼미해한 점을 반성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후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신하열이 아이에게 접근하려 할 때 또 제 자식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순간 즉시 징역을 선고받아야 했어요. 그 상황이 무섭었는지 시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서 전화 받아요. 유정아. 나는 2cm 떨어져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세현을 위해 용서를 해주세요. 육체적인 아들인데 유정아,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세현이 보고 싶어 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나 봐요. 그러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속마음을 토로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시 전화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고 싶었어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했고 서울에서는 자식과의 갈등과 중국에서 받았던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아동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용감하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능란하게 적응했어요. 세어, 나는 이제부터 엄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는 평생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평생 살기는 너도 나중에는 결혼해야 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말했었지만 내 아들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야. 나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유치원을 차릴 거야. 아직도 유치원 운영 중이야. 될 수 있으면 성실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했어.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하고 있어. 제 유치원 학생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 하나하나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아들이 금방 극복했지만 중국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도 힘들어. 새 아들 소식이 궁금해하셨겠죠?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야.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하니까 명문대에 입학했어. 대학을 졸업하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 엄마, 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어. 그 해에 우리 세현이 차게. 엄마는 내 꿈이 이루어지길 항상 응원할게. 엄마야, 너 알지? 우리 오랜만에 아빠 보러 갈까? 오랜만이라서 그럴까? 아빠한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래, 가자. 나는 매달 3번은 남편이 묻힌 곳에 다녀야 한다고 다짐해놨어. 코로나 때문에 그 횟수가 줄었지만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딸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 아들 세원에게 새 아빠를 만들어주기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아들이 자기 길에 서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나는 혼자 내 삶을 살 것이다. 내 시어머니 같은 시부모는 결코 될 수 없을 거야. 시부모들은 제 아들을 납치해 나의 친정을 떠나 살아간다고 들었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듣는 분이 있다면 자기 이야기인 걸 알겠지만 나는 영원히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 덕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됐어. 지금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고 싶다.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 살고 계신 시인님, 당신도 제 정신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마음을 곱게 대해요. 얼굴에 욕심이 가득했던 과거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못난 할머니로 변해가고 있겠죠. 그래도 세 분들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와 세 사람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훨씬 후련해지네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직접 말하고 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팀